최근에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요 1억 원까지 가격이 내려간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집장만 한번 노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과 함께 집값 동향, 이유가 뭔지 또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억 원 가까이 막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서울 강남권에서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하락했고요. 강남권이요? 강남권에서. 그리고 강북에는 평균적으로 2, 3천만 원 정도 하락했고요. 네. 그 가장 많이 내린 곳이 그 분당인데요. 분당 순회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당 1억이 내려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가 안 되는 상황이 더 어려운 건데요. 네. 올해는 참 이상합니다. 그 새 아파트도 분양가에서 1억 이상 하락한 적도 있었고요. 입주하기도 전에. 또 새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요즘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옛날 아파트가 한 채 1억씩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남에 5천, 뭐 분당에 1억씩 떨어졌다. 분당 순회동이면 분당의 핵심인데요. 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판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 강남에 그 비해서 분당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판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판교 신도시 주변에 지금 아파트 값이 일단은 전세도 많이 옮겨 타고 있고요. 네. 또 판교 신도시 안에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더 있다고 해서 분당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판교 때문에 분당이 상당히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네. 뭐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라서요. 현재 판교 자체가 지금 인기가 있다 보니까 분당에 계신 분들이 판교로 갈아타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판교는 어차피 신도시고요. 분당은 네. 아무래도 한 20년 되다 보니까 네. 그 구도시권이 들어서면서 일단 그 판교보다는 분당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 분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용인 죽전이라든가 아니면 신봉 수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삼았던 분들은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투자자보다는 집을 좀 싸게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아파트가 하락하더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좀 계속 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중단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당분간 올해 지금 앞으로 한 3개월 이상은 갈 것 같고요. 길게는 올해 연말 그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매매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매수자가 사라진 상태다 보니까 거래가 상당히 힘들고요. 이 상태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지금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파트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영향도 크죠. 사람들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시프트도 문제가 있고요. 그 보금자리 주택이 네. 지금 현재 그 올 보면 사전 예약이 그 14,000가구인데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올해만 45,000가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45,000가구 중에서 14,000가구가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강남에서도 약 그 10,000가구 정도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경기도 구리 같은 경우도 8,000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금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보금자리는 거품이 덜하다는 걸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울 시내 그 수도권에서 아주 자리가 좋은 데에 짓기 때문에 아파트가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집을 굳이 이익을 바라지 않는 분들은 보금자리를 많이 옮겨 타는 것 같고요. 또 나중에 그 민간 분양을 받을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런 서울시나 건설 쪽에서 보금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오고 있는데 보금자리가 미분양을 만드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장기간 앞으로 이제 건설 시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 시장이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간 건설 시장이 사실은 그 2, 3년 전만 해도 약 전체 시장의 25%밖에 안 됐고 거꾸로 이제 보금자리는 불과 한 1년 사이 한 50% 늘어났거든요. 네. 이렇게 민간 건설이 보금자리를 비교했을 때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보금자리 시장이 50%를 넘어서다 보니까 민간 시장은 상당히 죽고 있는데요. 아마 정책적으로 이런 시장이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마 건설협회라든가 건설 시장을 좀 관여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 금융시장과 맞물려서 뭐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2차 보금자리 14,000가구가 이달 말에 사전 예약이 되죠. 네.
네. 14,000가구가 사전 예약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보금자리가 제가 볼 때는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 가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한 80% 선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주변 아파트 값이 조금 하락하면서 분양가도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땅값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그 분양가 책정에 난항을 겪고 있죠. 왜냐면 주변 집값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보금자리를 발표했지만 주변에 있는 그 보금자리 땅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일단 보금자리로 책정이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1,000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땅값을 1,000만 원 이상 주고 나면은 보금자리도 분양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보금자리가 발표되자마자 뭐 비닐하우스를 또 많이 늘린다거나 또 비닐하우스 안에는 뭐 거의 다 죽어가는 식물을 또 심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아마 보상비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보상비가 이미 벌써 그러니까 그 땅 주인들이 이제 가격을 워낙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기존 땅값 생기는 외에도 그 외에 보상해 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농사를 짓는 전체적인 그 보상비라든가 아니면 뭐 수목은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값을 물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보상비가 점점 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보금자리 가격을 좀 하락시켜야 되는데 네.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값,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넘어서 가격에 어떻게 보면 침체를 유도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 주택이 돼버렸는데 보금자리 주택 자체도 나름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현재로서는 보금자리가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었는데요.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서 입주 때 되면 아마 분양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분양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아마 그 임대 기간도 상당히 좀 길게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의 침체는요, 금융의 또 문제로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행에서 담보로 이제 집을 잡기 때문에, 담보 가치 하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네. 금융에 또 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 방침을 좀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그 과도한 규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대출 네. 규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조여져 있는 상태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규제를 묶어가지고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더 시장이 안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왔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그 공급량을 좀 줄인다거나 건설사 좀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시장도 지금 침체 경기에 빠지게 되고요. 또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보금자리가 뭐 거의 60만 가구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기존 그 매매 시장이나 분양 시장의 실수요자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부동산 시장도 지금 6.2 지방선거처럼 막 요동치고 있군요, 여러 가지로. 거의 뭐 몇 달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네. 정책적으로 상당히 지금 오리무중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금자리 시장이 그 50%를 넘어섰다는 게 큰 문제고요. 네. 또 건설사는 지금 미분양된 그 분양가가 현재 한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이렇게 이미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분양되지 않은 돈이 한 50조 원이 묶여 있다 보니까 건설은 건설 시장대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분양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한 몇 달 정도 못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분양, 그 민간 건설업체도 분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보금자리로 가니까요. 이제는 뭐 보금자리. 50% 약간 그 중소형 아파트라는 게 문제가 있겠지만은요. 중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이렇게 그 중소형 아파트가 과거에는 그 민간 분양했을 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중소형 시장을 보금자리에서 다 흡수해 버리니까 네. 나머지 중대형 시장만 민간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건설사가 그 보금자리 시장을 좀 늦춰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는 아주 작은 아파트만 분양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받아들여질지가 좀 걱정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도 5년으로 정했는데 그것도 한 10년으로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일단 그 의무 기간이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건설회사가 유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금자리라는 것이 일단은 들어가서 그 내 집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10년 정도 더 늘리게 되면 완전히 시장은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장기 거주를 시키면은 보금자리가 정부가 예측하는 대로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민간 건설회사는 또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
물꼬를 트이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년 의무 거주를 좀 10년으로 거주하는 것이 민간도 살고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간 사람들도 좋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 분양받는 사람들은 빨리 또 가격 오르면 빨리 팔고 또 좋은 데로 가려고 이렇게 근데 반드시 제가 생각하죠. 말씀드리자면 보금자리를 분양을 받으신 분이 또 돈까지 벌려고 한다는 건 욕심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뭐 쉽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또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고요. 네. 뭐 장기 전세라든가 보금자리는 단지 임대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낫다. 네. 그리고 거품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더 네. 이상 어떤 집값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제 거주 위주로 가야지.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걸 분양할 때요.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5년 내에 팔고 5년 지나자마자 팔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전세 가격은 올랐다면서요. 집값은 떨어지고요. 일단은 그 웬일입니까? 옛날에는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또 덩달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보금자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몇 년 걸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집을 사봐야 은행 이자 내고 나머지 그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세를 살 바엔 좀 더 살자는 쪽으로 굳혀지는 게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전세가는 평균적으로 그 집값의 반 정도 되거든요. 지방에서는 그런 곳이 많이 없겠지만은 그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전세값이 덜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2분의 1이 전세값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 살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집을 사느니 50%에 되는 강남에 전세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가서 그 전세를 살 돈이면 강북에 충분히 아파트를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강남에 살기가 좋으니까 강북에 집을 두고 강남 가서 전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세 수요자가 옛날에 비해서 네. 상당히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거주 위주로 바뀌고 있군요. 이제는 그 돈에 쓰는 가치를 네. 보통 전세 가격이 3억 정도가 강남 전세 가격이거든요. 강북은 뭐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가는데 3억짜리 집을 사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전세를 눌러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자꾸 올라가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어떤 투자 성향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으로 투자 방향을 가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많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그래도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역세권 중에서도 오피스텔이 대규모, 뭐 1000세대나 20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오피스텔은 상당히 실수요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혼자서 사는 사람 또 집을 나온 사람 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오피스텔이 인기가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독신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룸텔이라고 해서 혼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요즘의 부동산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적은 돈으로 월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실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아마 적은 돈으로 이게 멀리 내다보지 않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그런 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거는 물론 안 좋죠. 그러나 이렇게 침체해서 너무 떨어지는 것도요. 이거 우리 경제에 좋지가 않습니다. 안정이 좋죠. 그리고 금리 정도, 은행 금리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 요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근데 보고 있죠. 아직까지는 은행 금리를 나올 만한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이 굉장히 없습니다. 아, 금리만큼도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에 사면 한 달에 한 5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못 쫓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부동산도 안 움직이는 이유가 금리 이상 가는 게 없는데 대부분 뭐 신도시의 뭐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뭐 10%를 육박한다는 것은 거의 다 거짓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못 미치기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이제 거주 개념으로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점점 작은 집만 네. 인기고 큰 집은 인기가 네.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는 곳으로 이제 바꿔요. 우리 생각을 이제 다 바꿔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향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문섭 우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